어느 날 자전거가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 초등학교 6학년 겨울 추첨으로 중학교를 배정받고 보니 읍내에 둘 있는 중학교 중공립이었고 아버지와 형이 졸업한 전통 있는 학교였다. 문제는 초등학교 때처럼 걸어서 다니기는 힘든 거리라는 점이었다. 버스가 다니지 않았고 자가용은 물론 없었다. 내 고향은 분지여서 산으로 둘러싸인 읍내는 평탄했고 집집마다 자전거가 없는 집이 없었다. 그렇긴 해도 아이들을 위해 자전거를 사주는 부모는 극소수였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인용 자전거의 삼각 프레임 사이에 다리를 집어넣고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 진행하는 고개를 연상케 하는 자세로 자전거를 탔다. 나는 그런 아이들이 부럽기도 하고 경망스러워 보이기도 해서 운동신경이 둔하다는 핑계로 자전거를 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내가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 큰 집에서 빌린 자전거는 읍내로 출퇴근하는 아버지의 자전거보다 더 무겁고 짐바지가 큰 농업용 자전거였다. 그 대신 자전거가 아주 튼튼해서 자전거를 배우자면 꼭 거쳐야 하는 꼬라박기를 무난히 감당해낼 수 있을 듯 보였다. 내 몸이 그걸 견뎌낼 수 있을지, 내 마음이 그 창피함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긴 했지만 나는 오전에 자전거를 끌고 사람이 없는 운동장으로 갔다. 시멘트 계단 옆에 자전거를 세운 뒤 안장에 올라가서 발로 연단을 차는 힘으로 자전거의 주차 장치가 풀리면서 앞으로 나가도록 했다. 바퀴가 두 번도 구르기 전에 자전거는 멈췄고 나는 넘어졌다. 같은 시기의 시행착오가 수백 번 거듭되었다. 정강이와 허벅지에 멍 자국이 생겨났고 팔과 손의 피부가 벗겨졌다. 나중에는 자전거를 일으키는 일조차 힘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쓰러졌을 때 어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는 막막한 마음에 자전거 옆에 한참 누워있다가 일어났다. 동네로 돌아오는 길에는 50m쯤 되는 오르막이 있었다. 오르막에 올라가서 숨을 고르다가 문득 내리막을 달려 내려가면 자전거를 쉽게 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리막 아래쪽은 길이 휘어 있었고 정면에는 내가 어릴 적 물장구를 치고 놀던 도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음 해 봄에 거름으로 쓸 분뇨를 모아두는 똥통이 있었다. 내가 자전거를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말은 단순했다. 운 좋으면 도랑, 나쁘면 똥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돌을 딛고 자전거에 올라섰다. 어차피 가지 않으면 안 될 길. 나는 몸을 앞뒤로 흔들어 자전거를 출발시켰다. 자전거는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페달을 밟지 않고도 가속이 붙었다. 나는 난생 처음 봄을 맞는 장기처럼 나도 모를 이상한 소리를 내지르며 자전거와 한 몸이 되어 달려 내려갔다. 가슴이 터질 듯 부풀었고 어질어질한 속도감에 사로잡혔다. 어느새 내 발은 페달을 차고 있었고 자전거는 도랑과 똥통 옆을 지나고 있었다. 나는 삽시간에 어른이 된 기분으로 읍내로 가는 길을 내달렸다. 그날 나는 내 근육과 내 새겨진 평범한 그러면서 세상을 움직여온 비밀을 하나 얻게 되었다. 일단 안장 위에 올라가선 이상 계속 가지 않으면 쓰러진다. 노력하고 경험을 쌓고도 잘 모르겠으면 자연의 판단, 본능에 맡겨라. 그 뒤에 시와 춤, 노래와 암벽타기, 그리고 사랑이 모두 같은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비록 다 배웠다.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많은 것을 깨달았다. 내 삶의 가치, 호기심 많은 아이. 어린 시절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했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아이들은 나를 흰둥이라고 놀려댔습니다. 그렇게 자꾸 놀림을 받게 되니 밖에 나가서 놀기가 더욱 싫어졌습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땅만 보게 되었고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은 데다 운동도 못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놀다가 누구에게 맞기라도 하면 울면서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만큼 나는 내성적이고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나는 혼자서 뭔가를 만들며 지냈습니다. 또 모든 일에 호기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호기심이라고 하니 어릴 때 일이 생각나는군요. 어느 날 누군가 내게 새들은 알을 품어 새끼를 깐다고 알려주었는데 그게 정말인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접 알을 부화시켜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도 하기 전이라 발명왕 에디슨이 알을 품어 병아리를 까려 했다는 이야기는 듣지도 못한 때였지요. 그날 밤 나는 냉장고에서 메추리 알 몇 개를 몰래 꺼내와 이불 속에 품고 누웠습니다. 알이 다칠세라 무척 조심을 했지만 어느 순간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메추리 알은 박살이 나 있었습니다. 좀 더 자라서는 기계를 만지는 공학도가 되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날마다 부모님을 졸라서 조립용 모형 공작물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탱크 같은 플라스틱 모형들을 척척 만들어 냈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학생과학이라는 잡지에 발명품을 응모했는데 그달이 최우수 작품상을 받아 상품으로 라디오를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친척 집에 놀러 가면 집안 여기저기를 뒤져 뭐든 괜찮다 싶은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분해해 놓고야 말았습니다. 당연히 친척 집에는 비상이 걸리곤 했지요. 내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쓸만한 물건들을 모조리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치워 놓아야 했습니다. 언젠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갔다가 어른들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동안 벽에 걸린 괴종 시계를 몰래 내려 한쪽 구석에서 다 뜯어놓고 말았습니다. 다시 맞추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한 번 뜯은 시계는 영 다시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또 한바탕 혼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노력하는 삶. 학생 시절에 나는 뭐 하나 잘하는 것이 없구나 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성적인 성격과 열등감, 그리고 게으름을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을 몇 가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정하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느낄 때마다 어느 한 사람을 목표로 삼고 노력에 노력을 거듭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1등하는 친구가 나의 목표였으며 컴퓨터를 시작한 뒤로는 컴퓨터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들을 앞서려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나보다 훨씬 위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도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책임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는 원래 그리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지만 주위 사람들을 실망시키기 싫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1988년의 일입니다. 브레인이라는 세계 최초의 컴퓨터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상륙했습니다. 내 컴퓨터에도 감염되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쓰다가 컴퓨터 바이러스가 생물에게 병을 옮기는 바이러스와 비슷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컴퓨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던 중이라 퇴치 방법을 연구하게 되었지요. 컴퓨터 바이러스를 처음 접한 뒤부터 나는 7년 동안 새벽 3시에 일어나 아침 6시까지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는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자 조교로 또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는 해군 군의관으로 본업에 충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잠이 모자라고 너무 힘이 들어서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약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컴퓨터 바이러스가 발생할 때마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던 많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들의 기대를 차마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는 겸손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중요한 가치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바이러스 퇴치 프로그램인 백신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서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을 때 나라고 왜 남들 칭찬이 우쭐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세상에는 알게 모르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을 거야.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늘 생각하면서 노력했습니다. 책은 지혜와 행동 기준의 원천. 어려서부터 만들기 못지않게 내가 좋아한 것이 바로 책 읽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려면 교과서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책에서 배운 것과 세상살이는 다르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나는 이 말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나는 교과서와 책이야말로 지혜와 행동하는 기준을 얻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나는 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나는 좋은 책을 만나면 밤을 새워가며 읽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읽으면 300쪽 정도는 4-5시간 안에 독파하기도 했습니다. 전문 서적을 통해서는 관련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소설책을 통해서는 인간의 다양한 성격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책 읽기가 습관이 되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나는 미지 세계로 들어갈 때에는 항상 책을 통해서 먼저 그 세계를 경험한다는 원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때 나는 취미활동과 정신수련을 위해서 바둑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바둑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먼저 서점부터 갔습니다. 서점에 나와 있는 바둑에 대한 책을 손에 잡히는 대로 50권 정도를 사서 읽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바둑이 어렴풋이 머리에 그려질 즈음 기원해 나가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공부한 것이 전혀 소용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둑을 자꾸 두다 보니 책을 읽어둔 것이 좋은 걸음이 되어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컴퓨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계를 사기 전에 먼저 컴퓨터에 관한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빨간 줄을 그어 놓고 그것에 대해 잘 설명해 놓은 다른 책을 구해 읽었습니다. 비록 책 내용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더라도 여러 번 읽다 보면 마침내 그 책을 통째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책을 이용하는 방법은 처음 한 단계를 올라서는 데에 남보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속도가 붙고 남들보다 훨씬 빨리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책은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똑바로 알려주는 내 정신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만일 나에게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감명 깊게 읽은 책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일 것입니다. 특히 일본인 수학자 히로나카 헤이스케가 쓴 학문의 즐거움이란 책은 내게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전해 주었습니다. 평범한 학생이었던 히로나카 헤이스케가 자신의 평범함을 꾸준한 노력으로 극복해 천재들이 모인다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수학의 노벨상이라는 필지상을 받게 되는 과정이 실려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내가 평생의 생활신조로 삼은 구절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면 나는 미리 남들보다 시간을 두세 곱절 더 투자할 각오를 한다. 그것이야말로 평범한 두뇌를 지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내가 특히 이 일본인 수학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가 천재형이 아니라 바로 노력하는 사람의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노력을 거듭한 끝에 원래 천재인 사람보다 더 빛나는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이야기를 읽으며 내 갈 길에 한 줄기 빛을 보는 듯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리 뛰어난 재주를 가지지 않았으면서도 남보다 먼저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책으로부터 얻은 교훈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내 능력에 벅찬 문제들에 수시로 부딪힙니다. 내 수준을 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재들보다 두세 곱절 더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또 그것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히로나카 헤이스케가 말한 구절을 떠올리며 정신을 가다듬고는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